아껴오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죠. 각국이 앞다투어서 현재 연구를 이런 약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임상실험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죠. 꽤 많은 기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뺄 수가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죠. 동물이나 사람으로 하는 인체 실험을 통해서 그 안전도라든지 효과를 확인을 하는 임상실험을 말합니다. 요즘 이런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보통 1상, 2상, 3상 이런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임상실험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말하고요. 2상은 환자를,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실험을 말하는 것이 2상이고, 그 다음에 3상은 좀 더 폭넓은, 2상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확대된 실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4상은 이 약이 시판된 후에 어떠한 부작용은 없는지, 또 실질적인 효과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4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특히 지하철이 요즘 그런 게 있죠. 어느 일정 대학교 의과팀이든 대학교 실험팀에서 실험 대상자, 신약 개발 복용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봤어요. 50대 이상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 50대 이상의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안, 눈이 희미한, 칙칙하게 심심한 사람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거기 보면 실험 목적, 실험 대상, 실험 기간, 실험에 따른 투입되는 약물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그렇게 미리 공지하도록 법률로 강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실험이나 어떤 약품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조사하는 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혹은 피실험자가 좀 꺼려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병병에 이렇게 필요해서 개발하는 약이라든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또 홍역 성향이라든지, 이런 피실험자 내지는 대답하는 사람이 약간 꺼려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실험을 하거나 캐 물을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구자로서 저도 그런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상대방이 피실험자 내지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이게 꺼려지는 질문을 하게 될 때는 저도 사실은 어떻게 질문을 한다든지 설문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할까? 아니면 요거 살짝 빼고 다른 걸 할까? 이런 거는 좀 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험이 스탑이 돼요. 피실험자 내지는 조사자가 대답한 설문을 참여한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나 이거 기분 나쁘니까 안 할래요. 사실 그게 다 그분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실험자나 조사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의 손실이 되고, 돈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연구비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부정적이거나 기분이 좀 언짢을 만한 내용, 그리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살짝 이렇게 그냥 덮고서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싹 유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연구윤리, 실험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매우 강하게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라. 그래서 모든 연구조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구조사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보편타당하고 피실험자나 피조사자에게 해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박사 논문을 노인 우울증에 대해 썼는데, 전체 논문 쓰는 기간은 1년 반이었는데, IRB, 즉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거기를 통과하는 것만 3달 걸렸어요. 계속 연구 플랜에 대해서 질문이 와요. 이렇게 고치고, 이건 어디서 하고, 이건 문제가 있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고 대충 확인하고 하는 게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한 달쯤 걸리면은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소가 건물의 몇 층이고, 또 그 평면도가 어떻게 돼 있고, 다른 사무실과의 이 거리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또 그 안에는 카펫인지 마루바닥인지,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3자가 들으면 안 된다. 이 사람 보호돼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 보호장치 같은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전공에 걸쳐서 이 연구조사라든지 실험을 하는 전공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석사나 박사과정,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에서는 박사과정인데요. 반드시 이 과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연구윤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뭐 제외하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조사, 실험, 뭐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윤리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연구윤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역사적으로 상당히 아픈 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역사적인 상처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여겨졌던 타스키기 매독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타스키기 매독 실험은요, 1937년부터 1972년 사이에 미국 엘라바마에서 이루어진 아주 최악의 매독 치료제 실험이에요. 알라바마 터스키기 주변에 거주하는 400여 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죠. 흑인들에게, 이분들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자세한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고 거의 일방적인 실험을 위주로, 이들을 전혀 보호한 장치 없이 실험을 위주로만 이루어져서 차후에 상당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커지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 터스키기 매독 연구 대상이 된 개인들은 약 한 400명 정도의 흑인 매독 환자, 그리고 200명 정도의 건강한 흑인 남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동의서, 내가 이거를 충분히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데, 충분히 정보를 내가 들었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피가 나쁘다, bad blood만 갖고 있다, 그리고 무상으로 그걸 치료해 주겠다, 이 얘기만 듣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진행되었던, 계획이 설계되었던 실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적인,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실험을 주도하던 연구자들이 이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실험자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약품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런 거짓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 부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고, 실험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뭐였냐면, 1947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돼서 이 전국적으로 페니실린 치료를 받을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이 타스키기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페니실린 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당시 이 페니실린은 매독에 매우 효과적인 약품으로 평가를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스키기 실험 참가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적절한 약품을 제공받을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실험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뭔가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원하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연구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이 연구, 적어도 그것도 국가 단위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연구라 하면 이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거나 생명이 있는 생물체라면 깊이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것이죠. 반드시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2012년도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적어도 제 주변에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조사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사실은 생략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거는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그 사회복지 관련된 설문조사들이 이러한 연구윤리 동의서 없이 그냥 연구자의 의도대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연구윤리에 대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윤리에 대한 그런 어떤 깨우침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인식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연구자들이 계속 해 나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실험에 대한 주의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충되어 간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윤리적으로도 훨씬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